종창 브라더스의 종착역이 없는 종창 토크. 아, 오랜만입니다. 네. 다시 돌아온 종창 토크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 저는 너무 반가운데요. 오늘도 어김없이 코리아 연구원 김창수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반가운 이유가 특별히 많이 있습니다. 네. 뭐냐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저 혼자 했잖아요. 네. 저 혼자 하면서 다음 주에 예고한 게 있었어요. 예. 네. 지난주에는 이제 종착역이 없는 종창 브라더스가 아니라 종이 없는 종창 브라더스 해가지고 맞아요. 다음 주에 할 때는 네. 종이 예. 엄청나게 큰 선물을 우리에게 줄 거다 예상을 했는데 아니야, 너 아무 선물 가져갔어요? 오, 야, 진짜. 예. 아, 근데 소개하고 싶어. 네, 이번 정의당 비례 경선에서 2번. 야,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무려 4,000표 이상의 득표율을 올리면서 당선된 정의당 목이 메요.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 기획단장님 나오셨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김종대입니다. 오늘 우주의 기운이 다 여기 모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2번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1위잖아요. 그렇죠. 남성으로 1번. 태어나는 것 때문에 기후 2번이 된 것이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옛날에 그런 영화 있었어.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남자라는 그렇지. 이유만으로 2번. 네. 그런데 사실 전체 합치면요 압도적 1위입니다. 야, 우리 박수 한번 쳐주자 아유, 인간적으로. 고맙습니다. 예. 진짜 아이고, 야. 이번에 네. 아주 선거 잘 치렀습니다. 네. 외람되게도 제가 정의당에서 최다 득표자가 돼가지고 비례 후보가 됐어요. 네. 뭐 반은 장윤선 기자가 만든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아유, 무슨 말씀을 일개 기자 주제에 무슨 아니 그래도 끊임없이 이제 이런 팟캐스트를 통해서 소통하려고 나름 열심히 한 게 큰 도움이 됐고요. 네. 그것은 아마 이 방송을 많이 들으시는 분들이 이번에 경선에 참여해주신 분들일 거예요. 네. 제가 많이 느낍니다. 이렇게 선거할 때 전화하잖아요. 그러면은 저기 당원 동지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비례대표 김 뭐 하면은 잠깐만요. 김종대 씨죠. 그래서 똑같네요. 그래 저 뭐야 방송 듣던 목소리하고 똑같대 그래가지고 직접 만나면 더 재밌는데. 예, 이러다 보면은 설명이 짧아요. 다른 후보들은 본인에 대한 설명이 길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더라고. 이게 바로 팟캐스트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 풍무양꼬치 사장님도 나한테 네. 카톡 날려가지고 예. 우리 김종대 정의당 단장 당장 지원해줘야 되는데 막 이러고 예. 우리 팟캐스트 효과가 정말 있었을 그래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예. 그러니까요. 예. 당원 비당원을 가리지 않고 굉장히 광범위하게 저변이 확대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우리 다 그 팟캐스트 우습게 알았잖아. 이까짓 거 누가 듣는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최근에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 저희 동네 문방구 있잖아. 문방구에 가가지고 왜 이렇게 신학기 저 선생님들 준비물이 많아. 여기 일하는 엄마들 너무 바쁘실 것 같은데 갑자기 뭘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또 급하게 문방구로 갔어요. 그랬더니 문방구에 저처럼 그 일이 끝나고 퇴근하고 온 한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그분도 뭘 사러 오시고 저도 뭘 사러 간 건데. 저한테 제가 막 왜 이렇게 4,000원이나 해요? 뭐 이렇게 그 파일이 왜 이렇게 비싸? 막 그러고 있는데 그분이 장 기자님 아니세요? 그 순간 바로 냈어요. 그러니까 정말 저변이 확대되고 있어요. 그렇다니까요. 제 친구가 저변이 확대된 정도가 아니라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생활화. 많은 분들에게. 제 친구가 이제 서울에서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네. 이제 고향이 전남 강진이에요. 그래가지고 강진에 내려갔더니 네. 야 김창수가 네 친구지. 오. 전남 강진에서도 알아보는 사람이 있고요. 이야. 그리고 다음에 선거 나오시겠네. 엊그저께 어떤 세미나를 갔더니 끝나고 나서 그 목소리만 듣던 바로 그걸 알아보더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저변이 넓고 네. 실제로 이제 우리 팟캐스트에서 네. 김종대 단장이 맹활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많은 도움이 됐을 겁니다. 우리 그러니까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예. 지지와 격려가 김종대 저는 단장의 팟캐스트 후보이자 팟캐스트 국회의원이 될 겁니다. 팟캐스트 국회의원이 될 거다. 예.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지난해 약속을 했죠. 지난해 11월 김종대 단장이 떠나실 때 국회의원이 돼도 현장 팟캐스트를 계속하는 팟짱 출연은 계속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 그럼요. 일주일에 한 번씩. 월요일엔 종창이 책임지는 거야. 팟짱을. 알았죠? 그럼요. 일주일에 하나씩 단독. 아예 당사를 일로 옮깁시다. 제 사무실을 그냥. 당사를 그냥 옮겨버려 그냥. 예. 자,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어디서 듣고 계십니까? 제가 매일 하는 거 있죠. 출석 체크. 여러분 듣고 계신 곳 그리고 무엇을 하시면서 듣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보고 계시는지 알려주세요. 제가 바로바로 즉석에서 소통 그냥 바로바로 해드려. 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번 선거 네. 좀 힘들진 않으셨어요? 힘들었죠. 뭐 표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이제 저절로 간 것처럼 돼 있습니다만은 사실 제가 준비가 제일 늦었고 이제 예비 후보 활동을 아예 포기했거든요. 네. 본선거만 했어요. 5일간. 다른 분들은 이제 예비 후보를 오래 준비하셔서 네. 활동을 하셨는데 그럴 여유가 없었던 거. 이건 뭐 순전히 한반도 정세 때문입니다. 남북한의 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하는데 뭐 선거할 틈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늦은 데다가 거기에다가 이제 다른 분들은 대표성을 다 가진 분들이에요. 지역과 계층의 대표성을 갖고 있죠. 노동 후보, 청년 후보, 여성 후보. 또 어떤 인천 또 호남과 같이 이제 중요한 지역 정치의 어떤 저 급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런 데서 또 이제 저 진출하시는 분들 하다 보니까 그런데 나는 뭐요? 내가 저기 뭐 노동조합 데리고 오듯이 뭐 군인들 조합 데리고 들어올 수 없잖아. 이게 군인 조합. 국방 전문가가 그러면 뭐 군인들 데리고 입당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2표밖에 없었어요. 입당시킨 경우가 네. 2표밖에 없었는데 아니 저기 뭐 사모님하고 애들 있잖아요. 우리 집사람은 교사기 때문에 못합니다. 공무원이라 안 되네. 우리 동생도 공무원입니다. 아이고. 그래서 안 돼요 우리 집은. 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모시고 저 입당원서 드려가지고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근데 외람되게도 좀 대중성이란 측면에서는 제가 좀 강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대표하지 않으나 동시에 통합할 수 있는 또 좋은 여건이 됐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정의당 경선이 일체 후유증이 없습니다. 과거의 진보의 고질병은 이런 어떤 그 내부에서 경선 과정에서의 불협화음으로 분열로 연결이 된 아픈 맞아요.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상처가 저는 말끔히 치유됐다. 드디어 이제 진보 정당도 강해질 수 있는 네. 내부의 통합의 계기가 창출됐다. 이런 건 정말 당원 민주주의의 승리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과거에는 이게 우리가 실패했던 거 아닙니까? 당원 민주주의의 승리죠.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런 의견들이 되게 뭐 제가 의견 주십시오 했더니 그냥 바로 지금 쏴주고 계세요. 정말 이런 힘이 김종대 단장님을 이제 국회로 보내게 됐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아직 한 달 남았어요. 너무 갑질하죠. 한 달 남았죠. 이제 오늘 딱 30일 앞둔 날이에요. 4.13 총선 딱 30일 남은 상황인데 맞습니다. 예. 그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정의당처럼 이렇게 비례를 뽑아야 된다. 당원 민주주의가 되는 것처럼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고요. 양꼬치 먹어보고 싶다고 의견 주시면 풍무 양꼬치 있잖아요. 저희 광고 나오잖아요. 구로 디지털 단지 역점 꼭 가세요. 그 구곡현 사장님께서 팟짱 애청자예요. 그러면 서비스를 주세요. 그러니까 꼭 가서 맛있는 음식들 드시기 바랍니다. 같이 가고 싶으면 우리 번개 한번 할까? 아니 제가 평소에 앞으로 거길 자주 이용할 테니까 네. 예, 오셔서 김종대 씨 언제 다녀갔냐, 예. 언제 온다 그러냐 예. 이렇게 사장님한테 여쭤보세요. 네, 예. 그러면 우리 구곡현 사장님하고 이 김종대 단장님하고 이게 한 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바로 이제 그 번개 날짜 알려드리니까 팟짱 청취자들 우리 늘 함께 합시다. 네, 같이 가서 양꼬치 먹어요. 재밌네요. 왜냐하면은 이 국사장님이 저한테 자꾸 네. 카톡을 보내셔가지고 네. 야 우리 모여서 한번 그러니까요. 김종대 성원해주기 위해서 네, 다른 네. 거 별거 있냐? 네. 양꼬치로 보신하자. 뭐 그런 제안을 여러 번 하셨는데 네. 우리 둘이 서로 시간을 못 예. 맞춰가지고 못 갔어요. 아 근데 지금 우리 갈 데가 너무 많아요. 팟짱 서포터즈 해주시는 분들 너무 많은데 지금 우리 군불침대도 가서 한번 누워야 되고 군불침대 사장님 너무 원하시거든요. 근데 아직 못 갔어요. 너무 지금 정세가 급변하고 있어서 도무지 저희가 갈 수 없어서 너무 죄송한데 그리고 또 우리 부산에 순고빈에도 가야 돼요. 순대곱창 또 사장님께서 순고빈의 사장님 꼭 기다리세요. 금방 그게 왜 갑니다. 이래 많어?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먹을 거 중심이야. 좋아요. 아예 그 맛있는 팟캐스트입니다. 그래 네. 맛있는 팟캐스트 먹방 예. 팟캐스트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꼭꼭 그 국회로 가십시오 이런 여러분들의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종대영님 어제 새돌이가 이겼는데 종대영님은 바둑이 몇 급이십니까? 뭐 이런 질문 주신 분도 계세요. 아니 뭐 옛날 기준으로 1급이에요. 1급? 예, 인터넷 바둑은 그냥 7단도예요. 그렇군요. 그런데 옛날 바둑 기준으로 하면 1급이죠. 어. 이번에 아주 제대로 감상했는데 제일 통쾌한 것은 네. 어제
어제 드디어 사국에서 이세돌이 이제 그 신의 한 수가 나왔어요. 이걸로 인공지능이 붕괴되는 걸 봤거든요. 네. 아마 절치부심한 온 몸에 혼을 다 쥐어짜다시피 해가지고 둔 아주 그 절망의 절벽 속에서 신의 한 수가 나왔을 때 거기서 반상이 뒤집히는 그 드라마를 봤습니다. 네. 뭐 제 선거보다 감동적이더라고요. 예. 아 그러니까요. 지금 오늘 보니까 그 김창수 원장님의 그 지금 의복이 그 이세돌 구단을 닮았어요. 예, 좀 비슷해. 카메라 좀 잡아주십시오. 제가 완전히 지금 예. 이세돌 구단 복장하고 지금 똑같이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신의 보면 한 수만 두면 돼 이제. 태기하고 옷이 똑같아. 김택 사범하고 뭐 사실은 병원에 있으면서 병원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외출복이 지금 이거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 복장에다가 노란 넥타이를 메고 그래요, 왔는데 맞아요. 오늘은 넥타이만 빼고 네. 핑계거리를 준비했습니다. 네. 어제 저도 바둑을 보니까 이세돌 구단이 이런 차림이더라고요. 똑같아요. 와이셔츠 네. 색깔도 네. 똑같고 그래서 사실은 뭐 준비된 외출복이 없어서 이렇게 왔습니다만은 핑계거리를 댔죠. 네. 이세돌 복장으로 이세돌 구단이 네. 인공지능을 승리한 것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이세돌 코스튬으로 왔다. 이렇게 이세돌 핑계거리를 코스프레. 만들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여하튼 그 어제 좋은 뉴스가 많았던 것 같아요. 주말 사이에 김종대 단장님도 그렇고 이세돌 구단도 그렇고 어찌됐든 집단 지성의 힘을 이긴 이세돌 얼마나 위대합니까? 정말 대단한 것 그렇죠. 같아요. 뭐 당원의 집단지성을 예. 저는 떠올렸죠. 근데 이제 이세돌 저도 이제 저는 바둑을 잘 못 둡니다만은 그래도 뭐 어떤 사람들은 바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오목하고 알까기만 한다 그러는데 저는 오목하고 알까기 플러스 네. 조금 할 줄 압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도 이제 병원에 있으면서 이렇게 네. 짬짬이 지켜봤습니다. 근데 어제 또 병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부 그 시간대에 뭐 주말이기 때문에 드라마 같은 거 보고 재방송 같은 걸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어느 어떤 한적한 곳에 찾아가가지고 병원에 구석진데 찾아가서 꺼져 있는 TV를 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세돌 구단이 마지막으로 이기는 장면을 봤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건 어떤 거였냐면은 이게 뭐 인류가 결국은 인공지능을 이겼다 그러는데 그게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이세돌 구단이 어제 졌잖아요. 그러면은 인류가 얼마나 실망하고 좌절하고 어떤 절망에 빠졌을 것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만약 이세돌 구단이 졌으면은 이제 그 어떤 인공지능에 대한 공포, 그러니까 AI 포비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인공지능에 대한 공포가 엄습해가지고 굉장히 우울하게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네. 이세돌 구단이 이김으로 인해서 인공지능에 대한 공포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한 공포를 이기고 그리고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정말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승리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유 뭐 분석도 찰지게 해주십니다. 아 지금 뭐 그 천안, 평택 여러 군데에서 지금 듣고 계시다는 의견 주고 계시는데요. 지금 사무실에서 보고 계시대요. 사무실에서 일 안 하고 이거 보시는 거죠. 좋은 회사네. 좋은 회사, 좋은 회사 다니시는 것 같아요. 앞서 김종대 단장께서 아주 깔끔한 선거였다 이런 평가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과거에 어떤 그 진보 정당들 비례 후보 경선 항상 이게 잡음이 있고 또 분열로 나가고 이런 문제들이 아픔이 있었는데, 있었죠. 예, 아픔이 굉장히 많았고 불과 2012년 총선 때도 뭐 비례 경선 끝나자마자 바로 줄줄이 기자회견이 있었고 뭐. 부정부패 문제가 막 고발이 되고 막 이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문제들이 이번에는 없었다. 그런 차원에서 많은 언론들은 이게 그 정의당이 또 다른 측면에서는 시민의 당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분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한 조간 신문에서 네. 그런 기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노동정당에서 시민정당으로의 어떤 변화 아니냐. 왜냐하면은 저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그 3번을 받은 추혜선 단장 네. 같은 경우는 이제 언론 운동을 했던 전문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어떤 계층을 대표하는 노동이나 청년 후보보다는 전문가가 일단 앞순위를 차지했다는 점에서 네. 뭔가 시민화된 어떤 성격의 변화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조심스럽게 썼는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동 후보는 이미 심상정 노회찬이 있습니다. 또 이정미 비례대표 1번도 사실은 노동 전문가입니다. 네. 그래서 노동이 약화됐다는 건 오해다. 그런데 그동안 이제 진보가 취약했던 부분이 있어요.
뭐 언론인 얼마나 기울어진 운동장 네. 욕 많이 했습니까? 근데 욕만 하고 있을 수 없죠. 이제 네. 한 달 앞으로 다가가는데 이렇게 자꾸 뭐 봉사가 개천나무라듯이 불평만 늘어놓고 있어봤자 네. 무능한 진보됩니다. 해결사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국방인데 네. 사실 뭐 북풍몰이 문제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뭐 군대라고 할까 국방이라고 하는 거 중요한 민생입니다. 네. 우리 애들 거기서 맨날 지금 다치고 죽어서 나오고 있고 어머니들 제일 신경 쓰는 거고 네. 그다음에 청년이 군대 문제로 인해 가지고 취업이 안 되고 일자리의 그 정책에 또 왜곡이 있는 이런 경우 다 군대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고졸이 군대 가기 전에 대기하는 기간이 24개월입니다. 그다음에 군대 가서 21개월입니다. 제대해서 취업 준비하는데 평균 기간이 또 12개월입니다. 합치면 57개월이면 20대 전반 5년을 네. 군대 문제로 인해서 앞뒤로 잉여 인간이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20대 청춘 5년을 대학도 안 갔는데 5년을 까먹는다? 세상에. 이런 게 어떻게 민생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단순히 어떤 군대 문제뿐만 아니라 일자리 문제, 청년 문제, 병역제도 네. 이 세 가지를 다 융합해서 앞으로는 정책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근데 다 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민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통적 진보라 그러면은 진보의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이 일단 중심이 되고 네. 거기에 이제 나머지는 보완적인 부수적인 어떤 그 기능으로 취급이 됐다면 네. 현대화된 진보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각 분야의 어떤 다양한 전문성과 또 각 분야를 융합시킬 수 있는 통합의 정치가 나와야 되거든요. 저는 그게 진보의 미래라고 봅니다. 또 현대화된 진보라고 보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당원들의 민주적 경선 관리를 통해 가지고 표출이 됐고 그다음에 개파 선거가 없어졌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변신이죠. 네. 그래서 사실 정의당 내 최대 개파를 차지하는 소위 참여계 네. 개파 투표 안 하겠다고 선언해 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런 투표 하지 말자 그랬던 것이고 네. 전부 당원의 개인 의지로 좋은 사람 골라서 뽑자 이랬거든요. 네. 그래서 선거 공보물의가 하니까 정말 11명의 공보물을 놓고 고민들 하시는 거예요. 이 중에 누가 우선이냐, 누가 제일 필요하냐, 네. 우리 부족한 걸 누가 제일 보완할 거냐, 정말로 고민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은 당내 이제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강화되는 네. 매우 좋은 계기입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뭐 이렇게 진보가 결집돼서 조직표를 끌고 왔다 뭐 했다 이런 어떤 그 일설에 의하면 경우도 네. 있었지만 그분들도 조직이 아니라 전부 당원들에게 자기 자신을 좀 객관적으로 평가받으실 수 있는 기회였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다만 선거 기간이 좀 짧았다는 아쉬움 때문에 혹시 불이익은 받지 않으셨을까 네. 이런 걱정은 좀 들어요. 네, 그렇군요. 그 김창수 원장님 평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 이제 이 정의당 내부의 네. 이 비례대표 경선 과정 자체는 분명히 김종립 편집장이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어떤 요소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 이제 우리 한국 정치라든가 우리의 미래에 대한 종합적인 시각에서 본다면은 아주 병아리 눈물 정도의 아주 작은 변화에 불과한 것이죠. 이것이 실제로 한국 정치에 어떤 거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는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어떤 아주 작은 미세한 변화입니다만은 매우 기분 좋은 유쾌한 그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이제 노동의 기반을 두면서도 진보가 부족했던 여러 가지 시민의 과제 영역으로 정의당이 조금씩 이동해 오는 것은 분명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이제 정의당이 현실에 조금 더 현실 정치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이제 현실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상에 대해서 과대하고 맹목적으로 집착해서는 안 되고 또한 거대한 어떤 국가 이익의 개인의 권리들을 희생시켜 나가는 이런 방식의 어떤 보수적인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묵인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이제 어떤 정치학적인 용어로 말한다면은 그러니까 네알 폴리티크라고 합니다. 독일에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한다면은 실용주의 또는 어떤 현실주의 뭐 이런 것에 가까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 출발은 어떤 상황과 팩트에 일단은 충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팩트 앞에 모든 상황과 현실 앞에 일단은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자기의 이상에 대해서 과대하게 내세우면서 현실과 팩트를 소홀히 여기거나 무시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현실은 지금 어떠한가? 이미 유럽에서도 60년대 이후에 진보의 가치들을 새롭게 확대시켜 나가면서 네. 신진보라는 개념이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한국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한국 현실에서도 전통적인 진보의 어떤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뿐만 네. 아니라 이제 어떤 새로운 우리들의 가치 또는 과제로서 이미 등장했습니다. 뭐 환경이라든가 환경 생태 또는 뭐 그렇습니다. 여성 또는 뭐 평화 뭐 인권 뭐 복지 이렇게 또 뭐 언론 이렇게 이제 다양한 영역과 과제와 가치들이 이제 우리의 어떤 새로운 진보적 가치를 실현해야 되는 그런 영역과 가치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인 거고 네. 이게 바로 팩트인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현실과 팩트 앞에서 진보는 겸손해야 된다는 것은 이러한 현실과 팩트에 기초해서 우리의 이상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다지자는 겁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제 아직은 미세한 출발입니다만은 그런 의미에서 유쾌한 출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그 말씀이 정확한 것 같아요. 좀 작지만 기분 좋고 유쾌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주신 건데요. 저희 지금 그 종창 토크 보고 계시는 분들이 더불어민주당을 걱정하고 있어요. 지금 이해가 가요. 네. 김종대 단장님이 이제 그 이렇게 승리하신 거는 그건 이제 일단 된 거야. 일단 됐고 좋은데 아니 더불어민주당 제1야당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이 걱정들을 지금 너무 많이 하고 그 얘기가 계세요. 나올 줄 알았어요. 네, 나올 줄 알았는데 네. 지금 정의당 팟캐스트에도 댓글의 절대 다수가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얘기예요. 걱정하는 사실은. 얘기. 예. 이해는 합니다. 서운하지만 그래도 이해는 해요. 네. 그런데 최근에 그 더불어민주당 상황을 보면은 약간 어떤 그 진보의 관점으로 보기에 다소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 우선 그 필리버스터로부터의 돌연한 회군. 그렇죠. 그러면서 민생과 경제 민주화라는 것을 그 명분으로 내걸고 안보 문제는 이제 여기서 그만하자. 이랬던 어떤 석연치 않은 회군이라든가 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약간 디스하는 얘기 같아서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네. 그 국정원의 지난 대선 댓글 공작 또 선거 개입을 규탄하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셨던 분이 네. 이번에 국정원의 어떤 대선 개입을 가장 규탄하는 이런 어떤 필리버스터 중단을 또 사후에 정당화하고 또 그 중심 인물인 정청래 의원이 네. 공천에서 탈락하는 부분까지 그렇죠. 이렇게 가는 부분을 수수방관했던 부분은 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네. 이것은 무언가 더 우리한테 설득력 있는 설명이 필요하고 앞으로 민주당의 이 문제에 대한 결의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보다 좀 책임 있는 답변이 나오셔야 된다. 그러지 않고 단순히 뭐 민주당이 알파고 정당입니까? 뭐 보이지 않는 시스템이 누가 이런 거야? 그러니까 좀 문 시스템 한번 컴퓨터 파일 까기만 하면 컷오프가 줄줄이 나온다는 거 아니야, 그지? 그게 무슨 뭐 저 인공지능하고 지금 모셔놓고 당수로 모셔놓고 선거하는 겁니까 지금? 인간이 하는 겁니다. 네. 예. 근데 나온 결과가 별로 인간적이질 못해요. 특히 뭐 필리버스터에서 정청래 공천 탈락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은 인간의 관점으로 이해하기는 좀 곤란해요. 혹시 뭐 인공지능의 관점으로는 이해가 갈런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야권의 맏형이라고 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전략이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되고 깔끔하셔야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 진보해서 할 몫을 찾는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네. 여기서 이제 김창수 몇 원장님 가지 좀 어떻게 짚고 넘어가 봐야 될 게 있는데 우선은 근본적으로 저는 우리가 진보가 노선의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저는 여전히 그게 잘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사자성어에 역취순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할 때는 거스르고 네. 지킬 때는 어떤 순수한 원리를 따른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역취순수. 오늘 어려운 말 많이 나오네. 그러니까 그거 뭐 별로 어려운 김창수 말 원장님은 늘 이렇게 고사성어를 그래서 우리를 이제 책을 학습 많이 읽나 봐. 그러니까 좀 한 단계 올려줘 지적 수준을 늘. 그러니까 취할 때는 거스르라. 그러니까 야당일 때는 강하게 야성을 발휘해라. 순수. 지킬 때는 순리를 따라라. 그러니까 집권을 했을 때는 네, 이제 순리대로. 순리대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거스르지 말고 이런 말인데, 근데 그건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야당이라 하더라도요. 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거는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는 건 어떤 거냐면은 야당에게 역취, 그러니까 취할 때 거스르는 것만 바라는 게 아니라 네. 지킬 능력이 있다는 것을 또 야당이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야당은 이제 이 어떤 야성을 강하게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과 동시에 또 집권 능력과 대안을 같이 제시해 줘야 된다는 그런 이제 이중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중적인 상황에서 잘못하면은 양쪽으로부터 다 욕을 먹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기본적으로 염두에 둬야 될 건 어떤 거냐면은 뭐 더불어민주당이든 뭐 야당의 맏형이든 이 세력들이 해야 될 것은 강한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그래야만이 이 정당으로서 정권 교체가 가능한 겁니다. 정권 교체가. 예, 그러니까 만약에 역취, 그러니까 야성만 보여준다 한다면은 이 정당으로서는 정권 교체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만년 야당을 하는 거죠. 지킬 능력을 또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국정 운영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저는 아직도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대선 전략을 짤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네. 그거는 이제 해외 사례, 예를 들어서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 전통적으로 영국의 과거에 이제 휘그당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야당이었습니다. 야당이었는데 노동당이 이제 그걸 대체했죠. 네. 영국의 진보 정당을 노동당이 대신하고 있습니다만은 노동당의 진보성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는 많은 영국의 진보 정당들은 결국은 그 노동당의 진보성을 비판하지만은 결국은 노동당을 중심으로 움직여왔던 게 현재 영국 역사입니다. 영국 정당사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정청래 의원을 어떤 컷오프 시킨 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저도 매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마는 그런 점들을 지적하면서 동시에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능력과 야성을 동시에 가져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한데 야성을 가질 수 있게 견제하는 것은 정의당이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집권 능력을 가질 수 있게 해야 되는 거는 더불어민주당 자체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그런 기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염려가 생기는 것은 야성도 약하고 집권 능력도 강하게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을 어떻게 야성을 가지면서 동시에 집권 능력을 가질 수 있는 당으로 만들 것인가 이런 게 이제 더불어민주당에게 주어진 과제이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필요한 우리들의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제1야당이 흔들려 버리면 정의당에도 큰 영향이 있습니다. 이런 의견 주신 분도 계시고요. 지금 굉장히 더불어민주당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우리 황지희 작가가 이제 그만하고 다음에 이제 10시 30분에 김용익 의원 나오니까 그때 해달라고 지금 당부를 드리고 있대요. 이런 분들 계십니다. 넓은 바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정말 의제는 진보적 요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생활, 민생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뭐 국방, 안보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정말 우리 사회가 어느 비전으로 갈 거냐, 국가 비전을 세우는 데서 노선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그 기대를 갖고 있는데 당 안에서 이제 그게 자꾸 이제 그 언밸런스한 상황들이 드러나니까 국민들이 불안해지는 거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정의당도 더불어민주당도 고민을 해서 결론을 좀 잘 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의견 주신 분 계세요. 정의당 앞으로 햇볕 정책 지지하고 추진할 생각이십니까? 이런 의견 있으시네요. 질문. 김종대 단장님. 아니 그건 뭐 저기 햇볕 정책의 어떤 원칙과 방향에 대해서 우리 당은 그걸 계승한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했고요. 그렇죠. 예, 그거는 이제 거의 뭐 제로날 필요조차 없이 그 부분은 확실한 거죠. 다만 상황이 변화된 건 있지 않습니까? 일단 북한이 핵 보유에 거의 근접하고 있고. 네. 또 이명박근혜 8년 동안에 이제 그 악화된 부분들 이런 것들은 이제 동티나지 않게 또 차기 어떤 그 민주정부가 수습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네. 이런 국면적이고 상황적인 요인이 있는 것이지 구조적으로 그 햇볕 정책의 어떤 얼개와 어떤 원칙 방향을 계승한다. 여기에서는 저기 그다지 뭐 논란의 여지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당면한 안보 문제 네. 이런 것들은 집권하기 이전에라도 관리해야 될 요소가 너무 많아졌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가 전문성 있게 봐야 되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햇볕 정책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금 저기 저는 뭐 사실 진보에 좀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제가 이 정의당에 와서 느낀 것이고 또 정의당이 아닌 진보 세력들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부분인데 네. 저는 좀 자기 성찰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봐요. 우리 진보가 현대화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도 구태에 머무르다간 언젠가 우리도 가스통 할배 됩니다. 이거 그게 뭔가 좀 진보가 혁신적이고 현대화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되는데 네. 굉장히 어떤 그 분열적인 속성을 가진 어떤 이런 분들이 꼭 노선 투쟁에 매달리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노선 투쟁. 예, 밖에 나가서 보수 세력과 한판 싸우고 네. 그다음에 뭘 하나 작은 결실이라도 일어날 생각 안 하고 네. 내부로 들어와 가지고 이 노선이 어떻고 저 노선이 어떻고 고루해. 이쪽 계파가 어쩌고 저쪽 계파가 어쩌고 이런 것이 습관화되어 있는 경우도 가끔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어떤 좋은 결과를 가져왔냐를 한번 자문을 해봐야 돼요. 지금은 무언가 진보 전체를 아주 뭐 그냥 떡 주무르듯이 요리해 먹으려고 보쌈 싸 먹으려고 하는 이런 세력이 있으면 가서 맞서서 뭔가 견제하고 차단하고 예방해야 되는 네. 이런 적극적인 활동이 요구되거든요. 그런 분들이 일을 하셔야지. 사실 진보 세력 분열시키는 방법 간단합니다. 노선 투쟁한대요. 노선 투쟁. 그러면 맞아요. 한 달이면 분열돼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저도 그런 생각해요. 각사마다 다 사내 정치 있잖아. 네. 그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누가 회사에 도움이 되고 악이 되는 것인가 이렇게 보면 내부에서 끊임없이 분열을 조장하는 세력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오마이도 그래? 아니 오마이는 안 그러죠. 오마이가 그러면 큰일 나지.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각사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당도 그렇고 뭐 그렇습니다. 회사들도 그렇고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김창수 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진보는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항상 그 나와 다른 것들에 대해서 잘 네. 받아들이지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진보가 혁신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나와 다른 그 가치에 대해서 일종의 구동존의의 자세를 어떻게 가질 것인가 네. 이런 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앞서 이야기했던 통일 대북 정책 이런 거하고 또 안보 이런 문제는 저는 우리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합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진보 진영에서 합의하고 있는 거는 결국은 국방에 기초해가지고 외교를 수단으로 해서 통일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아 나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는 정책을 세우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가령 이제 6.15 공동선언과 14남북 정상선언을 이행하고 실천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나 그게 이제 변화된 상황에 맞춰서 이것을 어떻게 또 진화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요. 근데 저는 그런 뭐 어떤 정책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더민주나 정의당이나 이런 데에 대한 뭐 부탁 또는 아쉬움 같은 게 있습니다. 네. 그 정책과 노선 이런 점에 대해서요. 재밌는 거는 더민주나 정의당이 지금 현재 총선을 앞두고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대표 슬로건으로 내세운 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더민주는 뭐냐면은 더불어 잘 사는 공정한 대한민국입니다. 네. 그리고 정의당은 뭐냐면은 내가 행복한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자기 양 당의 이름 같은 것들을 살짝 붙어서 그러니까 네. 어떤 정의당은 정의로운 내가 행복한 개인의 권리를 강조하면서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라는 걸 사용하면서 더불어 잘 사는 공정한 대한민국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의당이나 더민주나 다 대한민국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야당이나 진보에게 있어서 이 모두가 다 대한민국을 중요한 선거의 핵심적인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뜻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그냥 과연 어떤 역사관과 철학과 미래 비전이 있으면서 이런 걸 사용했을까? 근데 모든 그 공약들을 살펴봐도 어떤 역사관이라든가 미래 비전 같은 경우에는 그 이 슬로건을 표현하는 것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역사관이나 미래 비전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뭐냐? 대한민국의 우리가 100년의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들을 담아내는 그런 네. 철학이 공약 속에 녹아 나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대한민국은 30년 정도 최소한 제가 늘 말하는 2045년 광복 100주년까지 네.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 가야겠다는 그런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진핑은 중국 어떻게 끌고 가겠다 이런 게 그렇죠. 보입니다. 아베는 일본 어떻게 끌고 가겠다. 제가 절대 동의하지 않는 아베입니다만은 그게 보입니다. 근데 지금 더민주나 정의당이나 다 최고 슬로건으로서 대한민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의 100년의 역사에 대한 평가와 향후 어떤 광복 100주년까지 향후 30년의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에 대한 그런 성찰과 예측, 전망 이런 것들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양당이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또 총선이라는 게 이런 국가 비전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선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반영돼 가지고 충분하게 그런 철학이라든가 역사관이라든가 미래 비전이 녹아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앞으로 정말로 2017년 대선을 향해 나가면서 집권을 위해서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그런 역사관이라든가 미래 비전까지도 어떤 정비를 하는 게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걸로 가는 길이 야권 연대예요. 야권 연대. 예, 지금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게 이런 점인데 사실 야권 연대에 대해서 제일 적극적인 제안을 내놓은 거는 항상 정의당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제일 정말 먼저 내놓습니다. 제일 먼저 내놓고 항상 책임이 있는 답변을 달라고 그랬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일 소극적인 거는 덩치가 클수록 소극적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다음에 한쪽 당은 뭐냐 하면은 아니 저게 지금 정의당이 기호 4번인데 네. 저는 며칠 있으면 다시 기호 3번을 회복할지도 모르겠어. 정치권에서 철수하려는 조짐이 보이는데 아직도 안철수를 해. 그래서 안철수당인지 그러니까 요 당이 내가 보기에는 이게 흥남 철수 작전을 한다는 건지 안철수 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어. 이게 애매해. 그러다 보면은 지금 기호 4번 인쇄물 다 찍어놨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우리 당 후보들 전부 인쇄 다시 해야 되는데 거기에 깨지는 돈이 얼마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저 불안정성이 가진 한쪽에 이게 뭐 터지는 폭탄인지 안 터지는 폭탄인지 핵 분열을 할지 안 할지 애매모호한 북한 핵 문제 같은 정당이 하나 있고 네. 그런가 하면은 제법 안정돼 있다고는 하지만은 그 여러 차례 그 애처롭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쩐 그쪽 당 내부 사정에 의해서 야권 연대에 대해 통 크게 나오지 못하는 이런 또 제1, 2번 당이 계신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면은 정의당은 사실 내부의 진용이 거의 완결이 돼 있고 어떻게 보면 여야 통틀어 가지고 이렇게 분란이 없는 제일 안정된 정당은 정의당 한 개밖에 없어. 그러게. 그러니까 작지만 똘똘한 그런 느낌이 작지만 들어요. 똘똘한. 예. 그러면서 시선의 내부에서 비축된 힘을 갖고 그나마 작지만 외부로 눈이 향하는 이런 당이 지금 정의당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야권 연대를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당은 자기 내부 문제가 급하니까 내부 연대가 우선이지 야권 연대가 우선이겠어요. 내부 연대. 이러다 보니까 복잡해가지고 답변을 못 주시는데 네. 이러다간 총선 때 우리가 공멸하는 구조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자, 그러니까 그게 제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많은 국민들이 야권 공멸을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떠나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그 동아일보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다른 내용은 다 빼고 이 얘기를 하더군요. 그러니까 홍일학 그 의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렇게 기자가 물어보니까 방법은 있지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다만 내가 이 얘기는 좀 하고 싶다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이 당의 대선 후보,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신 후보들에게 묻고 싶다. 그동안 뭐 했냐고. 뭐냐면 영남권에 후보 하나 제대로 된 후보들 만들어 놓지 않아서 출마자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공천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 뭐 했냐. 대통령을 하려면 전국 정당화 속에서 각지의 후보들을 다 마련해 놓고 준비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김종대 단장님의 지적하고도 일맥상통하는 아니 제가 것 어제 같아요. 포항에 갔다 왔는데 포항에 네. 거기 보면은 사실 제일 준비된 후보는 포항 뭐 또 저기 경산 이런데 정의당 후보예요. 그래요? 지금 민주당이 왜 준비가 안 되느냐 하면은 네. 지역별로 비례도표를 할당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포항 북구의 경우를 보면 네. 이 민주당 후보가 있긴 있는데 네. 아직도 지역구로 갈지 비례대표로 갈지가 결정이 안 된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경상도에 2석을 한 달 할애하겠다 남았는데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길을 못 정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네. 정의당은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민주당은 아직도 진로 결정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아이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 차라리 우리 당 같이 비례 경선을 하든가, 네. 아니면 경상도에서 이겨서 올라와라. 네. 2석 할애하겠다. 그럼 빨리빨리 그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든가 이렇게 아니 돼야 대학 되는 시험 거예요. 지금 30일 남았는지 문과인지 이과인지 아직 안 정했다는 안 거 아니야. 정했다니까. 어? 그래서 아이고, 이거 제 참 얘기는 좋아. 뭐냐면은 우선 시간이 촉박합니다. 네. 그런데 저기 이번에 야권 연대가 우리가 저 준비가 부실했거나 이것이 좌절돼 가지고 자칫 여러 어떤 그 전략 지역에서 네. 패배가 야권이 연대하지 못해서 패배로 기결이 되는 경우에는 우리는 국민의 심판 기다려야 됩니다. 이건 역사의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제1야당은 지금 자신의 문제에 급급해 할 때가 아니라 범야권이 나가야 될 어떤 깃발을 우선 확실히 올려주셔야 되고
이런 야권 연대에 대해 이제 시간이 얼마 없다. 그런데 자꾸 이런 야권 연대 얘기를 안 하고 통합을 얘기하시니까 문제가 복잡해지는 겁니다. 통합을 얘기를. 남의 당 멀쩡히 있어요. 다 각자 있잖아요. 지금. 다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 뭐 정당이 이렇게 굴러가는데 전부 화학적 결합하면은 왜 안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이 비현실적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데 네. 거기에다가 대고 어떤 연대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협의 안 하고 전부 통합을 얘기해 버리니까 네. 거기서 대화가 단절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건 남한이 북한 흡수 통합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그거 안 좋은 거라고 배웠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현실감 있게 조정을 해줘야 된다. 네. 안 그러면은 또 다른 패권주의로 이것이 그 오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는 범야권 공조를 이뤄낼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통합이 아니라 연대를 얘기해야죠. 통합이 아니라 연대를 말해야 된다. 근데 실제로 그래요. 근데 저희가 후보자별로 이렇게 놓고 기자들이 생각을 해봤어요. 정치부 기자들이. 그러니까 예컨대 박지원 대표, 전 원내대표죠. 지금 국민의당 갔잖아요. 등을 비롯해서 여러 후보들이 일단 나갔어요, 당을. 그랬다가 다시 국민의당을 갔어요. 예. 그랬다가 야권 통합한다 그러고 지금 얼마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네. 또 더불어민주당으로 간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이런 통합이 가능할까? 네, 그런데 그런- 지금 아직 그 후보 전략공천 지역이라고 해놓은 데를 아직 아니, 공천하지 자, 않은 내가 한 가지 이유가 재밌는 얘기 있는 해볼게. 거예요. 네, 네. 천정배 의원이 네. 광주에서 깃발 날리면서 정당을 창당했는데 나 지금 그 당 이름도 기억이 안 나는데 당명 딱 하고 플랜카드 내건 날 안철수 당하고 통합했어요. 창당한 날이 당 깨지는 날이에요. 그래가지고 통합을 했어. 네. 그랬는데 이번에 거기서 또 김정인 대표로부터 통합 제안이 왔어요. 네. 이제 당무회의 몇 번 하니까 또 다시 그러면 무슨 당이 네. 몇 개월 사이에 불과 2달 사이에 2달이죠. 당의 존폐가 이렇게 자주 바뀌는 건 난 보지도 못했고 한국 정치에서 이게 뭐 저기 뭐야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런 경우는 내 보다 처음 봤어요. 그 천정배 의원이 그 저기 가셨어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마음으로 이순신 장군 12척배의 마음으로 민중을 생각하면서 결단을 내리겠다 이런 걸 트위터에 멀리 그러니까 바다를 저기 바라보는 이걸 사진을 보셔야 돼요. 올렸어. 자 우선 네. 이 야권 승리에 있어가지고 제일 문제는 뭐냐면 네. 구도가 안 보인다는 겁니다. 구도가 안 보여요. 예, 이게 국면이나 상황을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 어떤 구도에서 이 선거가 진행되는 거죠?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어떤 구도예요? 네. 이게 일여 다야라는 건 알겠는데 네. 그것이 저기 어떤 뭐 통합이냐 연대냐 이런 것들이 전혀 불투명한 상태에서 여야 간에 어떤 구도에서 그렇죠. 도대체 선거를 무엇을 치르는 가르는 것이냐. 선거인가가 안 보여요. 무엇을 가르는 그렇죠. 선거이냐 이게 예. 혼란스러운 예.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전부 당내 문제에 힘들어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여야 정당이 다 그래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지 근데 않은 당은 여기 하나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네. 선거에서 중요한 거는 구도, 인물, 이슈 이런 게 그렇습니다. 이제 일단 중요한데 현재 구도는 지금 일여 다야 구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물은 뚜렷하게 부각되는 인물은 없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조금 부각된다고 할까요? 상당히 부각됐죠. 그리고 이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네. 비대위원장이죠. 네. 근데 뭐 선거 판세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부각된 정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슈는 뭐 별거 없고 안보 북풍 이슈가 조금 있고 이런 구도들을 북풍으로 지금 뒤흔들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 경제 위기를 안보 위기에 대한 불안감을 가중시켜 가지고 이 경제 위기를 뒤덮으면서 선거를 하려고 하는 뭔가 이런 어떤 청와대의 의도 같은 것들은 조금 보이는 이런 정도이지 뚜렷하게 어떤 구도나 인물이나 이슈가 이렇게 부각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또 우리 김종대 단장이 가장 이제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현재 일여 다야 구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죠. 일여 다야 구도를 극복하는데 이제 정의당 입장에서는 김종대 편 입장은 정의당이 늘 그렇게 이야기해왔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더불어민주당은 정의당은 일단은 2순위입니다 관심사가.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관심이 1순위는 별로. 국민의당이죠. 그렇죠, 국민의당이죠. 네. 늘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김종대 단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저희 정치부 기자들이 판단하기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그리고 김종인 대표의 머릿속에는 더불어민주당 그 국민의당 말고는 정의당 없어요. 예. 그러면 이제 결국은 왜 그러냐면은 정의당 의원수도 많고 그다음에 호남에서 차지하고 있는 어떤 영향력 이런 것 때문에 그러겠죠. 그리고 국민의당이 국민의당이 그리고 이제 제가 볼 때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진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분은 민주주의자라는 것에 대해서도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별로 못 찾았고, 그리고 이분은 평화주의자라는 것에 대해서 확인한 것도 없어요. 다만 이제 이분은 국보위 때부터 참여했고 민정당 시절 때부터 정치를 한 아주 오래된 그 정치적 관록 이런 걸 가지고 굉장히 노회한 정치인이라는 겁니다. 노회한 정치인. 예, 이 굉장히 노회한 정치인이 지금 모범생 정도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모범생인 안철수 대표를 막말로 속되게 표현해가지고 가지고 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울러서 국민의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노회한 정치인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던지는 몇 마디 때문에 뭐 야권 통합하겠다 한 마디 던지니까 당이 완전히 풍비박살 나버렸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당은 이 국민의당은 김종대 단장이 얘기한 것처럼 뭐 여러 당이 합쳐진 당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국민의당은 완전히 그 멍청이 당이 돼버렸어요. 멍청이 당이 됐다. 그러니까 이 노회한 김종인의 한마디에 네. 그냥 막 당이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그리고 뭐 김한길 오면은 받아주겠다. 아니 그 오면은 근데 받아주겠다는 게 무슨 뭐 지역구를 주겠다는 건지 비례를 주겠다는 건지 네. 이런 말도 안 하고 오면은 받아주겠다 하니까 갈까 말까 네. 굉장히 망설이는. 가면 내가 자리가 보장될까 이렇게 망설이면서 내보고 완전히 풍비박살이 나와버린 거의 지금 멍청이당이 돼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인려 다야 구도 속에서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 노회한 정치력을 발휘해가지고 정치력이라는 것은 전혀 없고 오로지 개인적인 야심과 정치를 한 번 더 하겠다는 그 의지로 똘똘 뭉쳐져 있는 국민의당 다수의 의원들을 뒤흔드는 상황. 이렇게 판을 뒤흔들어 가지고 인려 다야 구도의 어떤 변화를 가져오겠다. 실제로 좀 그런 변화가 생기고 있으니까 그렇게 지금 보여지는 것이 현재의 야권을 지금 어떤 주류적인 야권의 어떤 움직임들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그런 동력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렇죠. 정의당이 야권 연대하자고 막 이야기해도 이 현재 야권을 움직여가고 있는 동력을 흐름을 변화시키는데 별 영향력을 지금 행사하고 있지 못하는 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앙 정치에서는 그렇지 못한데 지역구 한번 가보십시오. 지역구. 예, 플랜카드 지금 다 나가렸잖아요. 네. 그거 다 난립하면은요. 그 저기 정신 못 차립니다. 자, 지금 아닌 게 아니라 우리도 어렵게 지금 70명 가까운 후보를 내보냈는데 네. 제가 보기엔 다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다음에 언제든 자기 희생할 각오가 돼 있는 정말 그 오랫동안 진보의 산 증인이 됐던 사람들이고 또 저희만 그러냐? 저기 지역에서 개소식 할 때 가면은요. 네. 저기 국민의당도 와서 축하해주고 녹색당도 와서 축하해주고 노동당도 와서 축하해주고 다 해요. 지역에서는 그러나 공감대가 있는 거예요. 지역적인 연대. 중앙에서 너무 진도가 안 나가니까 네. 뭐 지역 차원에서 연대 얘기도 나오고 있고 어떻게 해야 저 새누리당 박근혜 정부 심판할 거냐 이런 얘기가 이제 기다리다 못해 지쳐서 지역에서 알아서 나오고 있다고. 네. 거기에 민주당 후보들도 또 많이 동참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사실 현실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이게 뭐 누가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한 표가 아쉬운 때 아닙니까? 이럴 때 왜 좀 통 크게 과감한 연대가 안 됩니까? 왜 자기 자신을 더 확장성 있게 저기 왜 못하냐 이게요. 네. 아니 다른 지역 떠나가지고 네. 수도권만 봐도 이게 선거에 좌우하는 변수가 너무 큽니다. 네. 사실은 아무리 작은 당이고 눈에 안 보인다 하더라도 네. 각자 움직여 버리면은 그 피해는 전체 파급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또 다시 그 김종대 단장님의 지적으로 돌아가는 건데요. 내부에서 이러니 저러니 아니라고 주장들을 하지만 내부 정치, 내부 계파 싸움 하느라고 저 바깥에서 전체주의 쓰나미가 오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모르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이 계속 가는데 방금 속보가 하나 전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컷오프 상황인데 이해찬 의원 이 컷오프가 됐네요. 이미경, 정호준 의원 3명의 현역 의원이 컷오프 대상이 됐는데 이해찬 의원의 경우에는 그 세종시에서 다른 분이 가면 당선이 되기 어렵다. 그래서 전략 지역으로 판단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이거는 뭐 친노든 아니든 상관없이 다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자, 김창수 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가 인려 다야 구도로 가면은 네. 필패다 이런 건 명확한데 네. 야권 연대는 현실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돼 있고 네. 더불어민주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야권 연대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고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인려 다야 구도 속에서
김종대 단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지역적으로 후보들끼리 부분적으로 이렇게 연대를 하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가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그런데 네. 이제 금방 말씀하신 속보로 말씀하신 이 이해찬 뭐 세종시에서 이해찬 의원이면 안 된다, 다른 대안이 없다 그러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선거를 지나치게 공학적으로 접근하는 것들이 어떤 진정성을 그 지지자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승리로 이끌게 나오는 게 가능한가 하는 점을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공학적으로 움직이면은 이 진정성이 약해 보이기 때문에 지지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공학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야권 연대를 하려고 하는데 국민의당으로 나간, 그러니까 더민주에 있다가 국민의당으로 탈당했던 그런 분들을 다시 이렇게 끌어들이면서 야권 연대 효과를 높이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주요 관심사인 거죠,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요구했던 뭐 무슨 뭐 친노 뭐 패권주의 찾겠느니 이런 것들을 일정하게 수용하는 그런 태도를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취하면서 그러면서 뭐 김한길이니 뭐 이런 분들 나갔던 분들을 들어오는 것들을 지금 마련해 준다는 건데, 그러면 이제 이런 구도로 갔을 때 지지자들은 그럼 당내에서 실컷 당을 흔들다가 나간 사람들, 조금 전에 장윤선 기자가 말씀하셨던 뭐 나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 탈당 전문가들이고 창당 전문가들인데 그럼 그런 사람들을 또 다시 받아들여 가지고 그게 야권 연대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지지자들의 비판이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공학적인 접근은 지지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야권 연대도 지금 잘 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그나마 또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당내에 그동안에 쭉 지지해왔던 이른바 지지자들의 마음까지도 좀 심란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안철수 대표의 경우에는 그 후보자 간 연대는 못 막는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발 물러선 것이지요. 그렇지만 여전히 야권 연대는 없다, 이런 그 이른바 총노선은 고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앙당 차원에서의 야권 연대는 없다, 그러나 지역별로 후보자들끼리 알아서 연대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거예요. 근데 공당에서 이런 결정을 이렇게 내릴 수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참 이게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당인에게 묻고 싶어. 리더십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가 이제 후보들 출정식, 개소식의 붐이 있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지나면은 이제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자, 저기 선거운동 기간에 야권 연대 돼 보십시오. 이제 후보들 기탁금 다 날리는 거예요. 기탁금. 그것도 그렇잖아요. 비용이 상당히 크죠. 정말 가족 공천도 못 받고 호롤단신 저 하신 분들 이런 정말 희생이 큰 거라고. 그러는데 항상 큰 당은 내가 크기 때문에 저기 뭐냐 자기 주도로 가야 되고 야권 연대는 그 다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작은 당들이나 뭐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저 민주당의 어떤 지금 공천도 완결되지 않고 도대체 저 혼란스러운데 저기 저걸 또 바라보고서 경로를 정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연대는 해야 되겠는데 그것이 이제 중앙정치 공중전 기다렸다가는 다 망하는 경우가 되니까 지역 차원에서라도 먼저 얘기를 해보자, 이런 흐름들이 있는 지역구가 많아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역 정치가 중앙 정치를 앞서가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그걸 나보고 어떡하라는 얘기냐, 이게 안철수 대표의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본인이 이런 구도를 만든 데 일각의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자기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은 그냥 철수하든지. 아니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굉장히 공주에 몰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주에 몰려서 이제 지금 선택하고 있는 게 뭐 최소 20석 정도 교섭단체 대의에서 20석 정도만 되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안철수 대표가 내몰리는 상황도 중장기적으로 바라볼 때 한국 정치의 현실 속에서 바람직한 건가 하는 것도 저는 조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안철수 대표가 이야기하는 제3당의 출현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정의당이 보다 더 어떤 많은 의석을 확보해가지고 정말로 정의당이 원내 교섭단체 정도가 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희망을 해봅니다. 그런데 현재 이 소선거구 제하에서는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도
선거 전술을 유연하게 함으로써 이번 선거를 통해 가지고 소선거구 제도를 중선거구 제도라든가 이렇게 선거 제도를 바꾸는 방향으로 1차적인 목표를 만들고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중선거구제로 중대선거구제로 변화했을 때 거기에서 이제 제3당의 자리 잡음을 좀 확실하게 하는 이런 플랜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플랜이 없는 상태 속에서 자기가 제3당 하겠다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안 되고 또 정치력은 굉장히 딸리고 네. 그러니까 계속 궁지에 몰리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궁지에 몰린 안철수 대표가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무슨 선택을 할지 오히려 그런 것들이 지금 불안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아,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고 계시는데요. 지금 정의당 얘기 나왔는데 지금 댓글은 계속 더불어민주당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네, 이해합니다. 예. 주변 분들이 그래요. 지금 상태라면 더민주 찍어봐야 새누리와 뭐가 다르냐며 부정적입니다. 이런 의견 주신 분 계시고요. 정치 쓰레기 정치인 때문에 정치가 싫어지지만 선거는 해야겠고 비례는 정의당 찍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의견들을 주고 계십니다. 많은 지지자분들이 이렇게 스스로 이탈할 수밖에 없는 결정을 내리는 정당, 이 참 특이한 정당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른 거는 차치하더라도 이 얘기를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기자 입장에서 이번 선거처럼 이렇게 정책 의제가 실종된 선거도 드물어요. 드물죠. 예,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러니까 막 맨날 기자들은 늘 비판하는 게 어떤 정권 어떤 정치인이 돼도 늘 비판의 자세로 보기 때문에 그 점은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셔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뭐 무상급식이라든가 최소한 뭐가 됐든 하나의 쟁점은 형성이 되거든요. 우리가 뭐 정책 실종 선거다 이렇게 비판을 해도 그래도 최소한 하나의 쟁점은 형성이 되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정책이 없어요. 그리고 오로지 북한 문제, 안보 이슈 이게 계속 크게 밀고 들어오고 이른바 민생 이슈는 살리려고 가려지죠. 해도 잘 안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놓은 기초연금 30만 원을 드리겠다라는 거 그리고 또 이제 뭡니까 국민연금의 이제 그 일부를 10% 정도 이익금을 따로 떼서 이거를 뭐 공공투자에 넣자. 그래서 뭐 공공병원도 만들고 뭐 공공어린이집을 확대하고 공공임대 아파트를 늘리고 이런 주장을 하지만 이게 전혀 쟁점이 되지 않고 있어요. 최소한 보수 언론에서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비판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봤더니 계속 제가 이제 그 신문들을 체크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좀 그 신문 하단에 잘 안 보이는 쪽에 실려요. 그러니까 포퓰리즘 논란조차도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이 문제를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정책 전문가이신 김종대 단장님 말씀을 좀 해주세요.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그 하나의 어떤 민심의 저변에 확대된 좌절과 체념. 그 정서에서 이제 모든 이슈를 북한 뉴스가 가려버리는 커튼 효과. 커튼 효과. 예. 이러면서 어떤 정당의 내부의 자중질환 이런 것들이 겹쳐가지고 결국은 이제 민생과 민권이라는 지금 총선의 시대 정신이 실종돼 버린 것이죠.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거기에다가 사실은 그 여러 여론조사 좀 아주 디테일한 여론조사들 보면은 계급 배반 투표가 아주 명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노동자 입장에서 지금 저기 박근혜식 노동 악법들이 다 통과되면은 총 결론은 뭡니까? 노동 소득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경제가 소득이 줄어들면은 구매력이 약화되고 내수가 약화돼가지고 또 악순환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노동법의 결과예요. 간단명료한 거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어떤 노동계층들이 새누리당 지지층입니다. 노조로 조직화되지 않은 90%의 노동자들이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어떤 또 노동자, 농민, 또 여러 어떤 우리 비정규직, 알바 이렇게 보면은 심각한 계급 배반 투표가 일어나고 있죠. 네. 그런데 그거는 뭐냐면은 어떤 정책과 정치, 시민이라는 어떤 연결고리가 다 단절돼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정치가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역할,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가려주는 역할을 네. 하고 또 그런 분위기에 적당히 편승하려는 단기적인 선거 전략들이 주종을 이루다 보니까 이것이 결국은 시민들한테 있어가지고는 하나의 거대한 어떤 소음이자 네. 하나의 어떤 혼란으로 다가갔을 뿐이지 정치 그 자체의 어떤 소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박탈해 버렸다. 이런 어떤 상황이 지속이 되면은 우선은 저는 뭐 야권의 위기, 진보의 위기, 더 나아가서 민생의 위기 이건 같이 간다고 봅니다.
같이 가는 것이죠. 지금 저는 이세돌 구단한테 아주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알파고하고 이세돌 그것이 그나마 나왔기 때문에 북한 예수를 좀 깎았어요. 계속 된다니까요. 맞아요. 나중에 또 예. 나온다니까요. 아니 아직 5국이 남았어요. 예. 내일이 오늘인가? 내일이요. 내일이요? 예. 예. 저는 저 북한 뉴스 보십시오. 예. 남과 북이 서로 선제 공격을 다짐하는, 난 이렇게 한심한 전쟁터는 처음 봤는데 서로 선제 공격을 다짐하는 예. 그걸 또 상대방을 믿게 하려고 무엇이든 보여주려고 안달이난 정말로 안보하고는 아무 거리가 먼 아주 불안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이런 국가끼리 으르렁거리는 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금 물경 2달째입니다. 2달째. 이러는 것을 흥미진진하게 보도하는 저 언론은 네. 사회적 공기가 흉기입니다. 흉기. 항공모함이 들어왔다. 구축함이 들어왔다. 폭격함이 들어왔다. 재원이 어떻다. 요거 한 대에 뭐 몇 명이 탄다. 그래서 항공모함에서 뭐 길이가 300m고 아니 이런 걸 갖고 그냥 흥미거리로 뿌려대는 거. 저는 이게 그러니까요. 사회적 흉기지 이게 사회적 공기입니까? 맞습니다. 아니 제가 군사 전문가인데 말하기로 따지면 누군 말 못합니까? 저는 더 재밌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예. 이거 뭐 하는 짓들입니까? 예. 선제 공격을 그냥 입에 맞아. 달고 다니네 그래. 그러니까 창피해 죽겠어. 선제 공격이 유엔 헌장에 국제법에 그거 하게 돼 있습니까? 못 하게 돼 있잖아요. 위협을 받으면 명백한 위협이 있었을 때 네. 그때 이제 가능한 건데 그렇죠. 어쨌든 이제 지금 이슈가 사라진 선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 총선이나 대선 2012년 총선 대선 그 전 2010년 지방선거 이럴 때는 무상급식, 뭐 반값 등록금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경제 민주화와 복지 문제가 선거에 중요한 이슈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이슈가 없어지는 선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현상적으로는 김종대 단장이 지적했던 당 내부에 뭐 서로 싸움하니라고 네. 선거 공약이라든가 이슈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런 뭐 정치적인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근본적으로는 지금 현재 이 진보 세력, 야권 세력들이 이 현 시대 정신을 못 읽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현실과 팩트 앞에서 겸허한 자만이 시대 정신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현실과 팩트 앞에서 겸허하지 않습니다. 네. 현실과 팩트는 어떤 거냐면은 국민들에게 현재 시대 정신은 불안입니다. 불안.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불안이냐? 일단 우리에게는 사회적 불안이 굉장히 컸습니다. 맞습니다. 그 사회적 불안이라는 것은 뭐 세월호 문제라든가 또는 메르스 사태라든가 또는 뭐 잦은 안전사고의 발생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국민들은 사회적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회적 불안뿐만 아니라 한겨레 사회조사연구소에서인가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가장 불안하게 느끼는 첫 번째가 경제 불안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가 외교 불안, 세 번째가 안보 불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 불안이라는 것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이 한국 경제 침체, 네. 저성장 국면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 심리가 굉장히 큰 겁니다. 현재. 네. 그리고 외교 불안이라는 것은 사드 배치 논란 과정 속에서 나타났듯이 이건 이제 경제 문제와 연결된 겁니다만은 네. 우리의 가장 큰 무역 상대국인 중국하고 군사적 정치적 갈등을 빚어내고 네. 미중의 G2 패권 대립 속에서 한국이 어디로 갈지 방황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국민들은 지켜보면서 외교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관계 관리 잘못해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남북이 모두 다 선제 공격을 하겠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안보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 불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안보 불안, 경제 불안, 외교 불안 이 불안한 나라입니다 현재. 그러면은 맞아요. 이 불안을 어떻게 우리가 국민들의 이 어떤 상태는 이 불안이기 때문에 불안으로부터 어떠한 안전한 사회를 만들 것인가? 네. 그거는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안전, 이 외교적으로도 안전, 안보적으로도 안전, 사회적으로도 안전. 그래서 지난번인가 제가 김종인 단장이 지지 한번 할 때 선거 총선에서도 이 경제 문제하고 북풍을 비롯한 안보 문제를 융복합적으로 사고하는 네. 선거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바로 국민들의 이 불안 심리에 대해서 우리가 대안을 통해 가지고 이 불안한 국민들에게 마음을 안정시켜 주면서 대안으로서 우리는 불안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네.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근데 바로 이 어떤 불안한 국민들의 상황에 대해서 현재 야권이나 진보 세력들이 정확하게 이러한 현실과 팩트를 캐치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대안을 만들고 있지 못하는 것이 네. 시대 정신, 선거를 통해서 시대 정신을 만들어내고 이거를 외화시키는 어떤 것이 공약과 이슈인데 그걸 지금 못하고 있는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 참 답답한
4.13 총선이 우리 국민들에게 다가오고 있다. 사실 저희도 그렇고요. 많은 언론들이 총선, 선거 굉장히 큰 선거지 않습니까? 이 선거를 준비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이 선거를 축제의 분위기로 그리고 모든 다양한 국민들과 관련된 국민의 삶과 관련된 모든 다양한 정책들을 올려놓고 어떤 것들이 더 다수국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냐, 보탬이 되는 것이냐 이런 좀 즐겁고 재미난 선거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이번에도 그런 선거는 좀 어렵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린다는 것 자체가 이 진행자로서 참 부적합한 태도이긴 합니다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경제 불안, 외교 불안, 안보 불안 굉장히 불안한 나라죠. 세월호 참사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전한 나라로 갈 것이냐 논의만 했지 사실은 대책이나 이것은 여전히 안 나온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최소한의 즐거운 선거를 만들기 위해서 최소한의 정책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정의당이 좀 힘 좀 쓰세요. 아니 물론이죠. 네? 아니 정의당이 근데 좀 뭐 노력해. 네? 힘이 없다고 자꾸 무시하고 그러는데 네. 그러면은 정치가 안 되죠. 네. 정치의 본질은 뭡니까? 그렇습니다. 서로 조정하고 타협하고 통합하고 연대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자꾸 이 내부의 자중질환에 휘청거리는 한국 정치가 빨리 좀 정상화됐으면 하는 마음이고 저희는 항상 준비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준비된 정당. 전 딴 건 다 떠나서 이번에 비례 후보 되신 10분 딱 봤더니 30대, 40대, 50대가 고르게 분포가 돼 있더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세대별로도 상당히 그러니까 저는 국민들이 참 대단하신 거예요. 그 누가 그걸 맞췄겠어요? 근데 딱 그거를 어떻게 이렇게 맞춰서 30대, 40대, 50대 정말 일하기 좋은, 정치하기 좋은 나이대를 딱 이렇게 선별해서 그러니까 딱 10명만 보내주세요. 10명을 딱 보내주셔.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게. 선거 결과를 보면은 항상 국민들이 어떻게 이렇게 절묘한 균형을 만들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번 선거에도 우리가 어떤 정당들이 열심히 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막연히 이제 또 국민들이 정말 절묘한 균형을 만들어줄지 이런 것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우리가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 우리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그렇습니다. 답답합니다. 방금 속보가 또 전해졌네요. 더불어민주당이 김한길 의원의 지역구 그리고 목포의 박지원 전 원내대표의 지역구에 각각 전해숙 전 의원 그리고 조상기 후보를 공천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로써 야권 통합은 물 건너 갔다라는 언론의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속보들 잘 챙겨 보시고요. 어차피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또 만날 거니까 너무 즐겁네요. 그래도 이렇게 김종대 단장님 모시고 다시 종창 토크 할 수 있어서 너무 즐겁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나뵐 수 있다는 것에 또 기쁨을 느낍니다. 다음 주에는 단독을 좀 갖고 오셔. 알았어. 단독 가져올게.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요. 네,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네. 제가 그 비례선거 끝나고 그게 언론에 보도되고 네. 국방부 출입 기자들 카톡방이 있어요. 거기에 글들이 많이 올라왔대요. 네. 근데 주된 얘기가 국방부 뒤졌다. 굉장히 많이 올라왔대요. 예. 국방부 뒤졌다. 참 저도 네. 지난번 방송 시간에 우리 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보니까 많은 분들이 댓글로 성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원 덕택에 이제 일반실로 옮겨가지고 지금 재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주 정도 재활 치료를 받으면은 후유증 없이 퇴원할 수 있다 이렇게 진단을 받았습니다. 성원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언제 부부 한번 나오세요. 평화운동 특집 한번 하게. 하여튼 즐거운 어려운 가운데서도 늘 이렇게 즐거운 소식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방부 뒤졌어.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